1868년 일본에서는 막부 정부가 물러나고 메이지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새로 들어선 메이지 정부는 수많은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그중 가장 시급한 것은 밀려드는 서구 열강에 대항해 일본을 하루빨리 근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정부는 마음만 앞설 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선교사 출신인 귀도 베르백이 서양의 제도와 기술을 습득하려면 먼저 미국과 유럽에 사절단을 파견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베르백의 제안을 받아들인 메이지 정부는 사절단을 결성했는데 이것이 바로 이와쿠라 사절단이었습니다. 이와쿠라 사절단은 총 46명으로 이는 당시 정부 관료의 절반에 해당하는 숫자였습니다. 정부 수뇌부 절반이 자리를 비우는 건 유례를 찾기 힘든 엄청난 모험이었습니다. 그만큼 사절단 파견은 일본의 구군이 걸린 중대한 결정이었습니다. 이들을 파견한 데에는 서양을 시찰하기 위한 목적뿐 아니라 서구 열강과 맺은 불평등 조약을 재협상하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사절단의 수장으로는 이와쿠라 도모미가 임명됐는데 그의 이름을 따 사절단을 이와쿠라 사절단이라 불렀습니다. 그 외의 핵심 멤버로는 오쿠보 도시미치, 기도 다카요시, 그리고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이토 히로부미가 있었습니다. 오쿠보 도시미치와 이토 히로부미는 이후에 일본의 총리에까지 올랐다는 것과 암살돼 죽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절단에는 이들 외에도 기술 실무자와 43명의 유학생이 포함됐습니다. 참고로 유학생 중 5명은 여학생이었다고 합니다. 사절단에는 또 구메 구니타케가 있었는데 그는 서양에서 보고 들은 걸 상세히 기록한 보고서인 미구 회람실기를 집필하게 됩니다. 이 영상 속 내용 대부분도 미구 회람실기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당시 태정 대신이었던 산조 사네토미는 사절단을 떠나보내는 자리에서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앞날의 태업, 성공 여부가 이 출발과 그대들에게 달려있다. 사명을 완수해야 한다. 가라. 바다에서 증기선을 옮겨 타고 육지에서 기차를 갈아타며 만국 각지를 돌아 그대 이름을 사방에 떨치고 무사히 귀국하기를 빈다. 1871년 12월 요코하마에서 배를 탄 이와쿠라 사절단은 3주간의 항해 끝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알아둬야 할 것은 사절단을 파견하기 오래전부터 일본은 서양 문물을 습득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일본 에도 시대에는 네덜란드로부터 전수받은 의학과 과학을 연구하는 난학이 있었고 독자적으로 증기선을 만들 정도의 기술력을 보유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사절단 중에는 이미 해외 경험이 있는 이토 히로부미 같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들 눈에 샌프란시스코의 풍경은 놀랍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그들이 묵은 호텔 시설에 감탄했다고 합니다. 사절단은 그들이 묵은 그랜드 호텔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입구에 있는 몸 전체가 비치는 큰 거울, 각 층을 연결하는 나선형 계단, 화려한 홀 등 어느 것이나 기상천외한 설비로 모두 기이하게 보였다. 방을 장식한 카펫과 의자는 찬란하여 눈부셨다. 침대는 스프링이 들어있고 매트는 부드러워서 몸에 거스름이 없었다. 세면대 꼭지를 돌리면 물이 쏟아진다. 노비를 부르는 전선이 있어서 손가락으로 살짝 누르면 벨소리가 백보 밖에서도 들린다. 방에는 비누, 타월, 성냥, 스토브, 꽃병, 변기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완비되어 있다. 일행 중에는 처음 타본 엘리베이터에 놀란 사람도 있었고 객실 번호를 외우지 못해서 자기 방을 찾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사절단의 수뇌부는 사진관에 들려서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때 서양식 정장을 입었던 다른 멤버들과는 다르게 사절단의 수장이었던 이와쿠라 도모미만은 일본 전통 의상과 상투를 고집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 시카고에서 찍은 사진에서는 이와쿠라가 전통 의상을 버리고 서양식 정장을 입고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그간에 심경의 변화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장이 사절단을 위해 주최한 환영 연회에는 300여 명의 귀빈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이토 히로부미는 단상에 올라 영어로 연설을 시작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일본은 물질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진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세기 동안 계속된 봉건 제도를 단 한 발의 총알도 쏘지 않고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고 불과 1년 만에 철폐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부와 국민이 서로 힘을 합친 결과이며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일본이 정신적으로 얼마나 진보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절단의 가장 큰 목적은 문명의 모든 측면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과학기술을 통해 짧은 시간에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일본도 하루빨리 문명의 지식을 습득해 빠른 발전을 이루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이토 히로부미의 연설이 끝나자 오랫동안 박수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사절단이 놀란 건 호텔, 시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일본과는 확연하게 다른 남녀 간의 풍속도 이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남녀가 스스럼 없이 애정을 표시하는 모습과 남편이 아내의 일거수일투족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모습이 생소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구메 구니타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동양에서 시녀나 하는 역할을 여기선 남편이 하는 풍속이 눈에 거슬렸다. 공개적인 애정 행각에 불쾌감을 느꼈다. 이것이 서양의 일반적인 풍속이라고는 하나 미국과 영국이 특히 심했고 영국은 여왕을 옹립한 나라여서 이 풍속을 장려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남녀 평등을 지향하고 있다. 하지만 사절단이 미국에서 가장 주목했던 건 미국의 철도 시스템이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를 떠난 사절단은 약 한 달간 철도로 대륙을 횡단했기 때문에 철도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주일 미 대사였던 드롱이 이와쿠라에게 철도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물은 혈액과 같은 것으로 이것을 실어 나르는 철도는 핏줄과 같습니다. 핏줄이 혈액을 순환시키기 때문에 몸이 건강한 것입니다. 미국이 부강하게 된 비결도 바로 철도 덕분입니다. 그리고 이 말에 큰 감명을 받은 이와쿠라는 2명의 일본인을 남겨놓고 미국의 철도망을 좀 더 자세히 조사하게 했습니다. 그 이들은 일본으로 귀국해 일본 철도망 건설에 이바지하게 됩니다. 1872년 2월, 사절단은 드디어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미국의 그랜트 대통령에게 메이지 천황의 국서를 전달하면서 과거에 맺었던 불평등 조약을 재협상할 뜻을 밝혔습니다. 그랜트 대통령은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경험 부족과 시간 문제로 결국 조약을 개정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조약 문제로 예정보다 체류 기간이 늘어나자 사절단은 미국 이곳저곳을 시찰하면서 미국의 여러 정부 기관과 제도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들은 미국의 의회 제도에 관심을 가졌는데 구메 구니타케는 미국의 정치 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미국은 공화제이므로 일본과 같은 군주제를 가진 나라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미국은 각주의 대표와 국민의 대표로 이루어진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이들 의원이 반드시 최상의 인물이라고는 할 수 없다. 다수결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 옳은 결정보다는 잘못된 정책이 선택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투표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뇌물이나 흥정이 없을 거라고는 말하기 어렵다. 그것이 공화 정치의 단점이다. 미국의 제도를 무조건 수용하기보다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까지 냉철하게 분석한 것이었습니다. 사절단은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가는 곳마다 큰 환영을 받았고 수많은 환영 연회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일본은 아시아에 진출하고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중요한 파트너로 여겨졌기 때문에 절대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는 흑인이 노예 제도에서 해방된 지 얼마 안 된 때였습니다. 일본인들은 흑인에 대한 차별의식이 전혀 없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피부색에 따라 인간을 평가할 수 없다는 사실도 잘 인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사절단이 흑인에 대해서 남긴 기록입니다. 가난한 지역에 흑인 마을이 있는데 그곳은 좁고 불결하며 코를 작게 할 정도로 지독한 하수구 냄새가 난다. 흑인들의 거주지만 불결한 것은 아니다. 서양의 일반 백성도 어리석어서 불결한 곳에 살고 짐승과 다른 것은 1등 시민뿐이다. 하지만 능력이 있는 흑인도 있어서 실제로 하원에 뽑히는 인물도 있고 거액을 가진 부자도 있다. 이를 보면 피부색과 지식은 관계가 없음이 명백하다. 미래에는 흑인 중에도 영재가 배출되고 공부하지 않는 백인들은 그들 밑에서 일하게 될 것이다. 1872년 8월, 사절단은 약 7개월간의 미국 방문을 마치고 대서양 건너에 있는 유럽으로 향했습니다. 사절단은 떠났지만 몇몇 유학생들은 미국에 남아 학업을 이어갔습니다. 유학생 중에는 가네코 겐타로가 있었는데 그는 이후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해서 한 학생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바로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시어도 루즈벨트였습니다. 가네코 겐타로와 루즈벨트는 크리스마스 카드와 편지를 주고받을 정도로 절친한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인맥관계는 이후 일본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30년 뒤 일본이 러시아와 전쟁을 벌여서 위기에 처했을 때 가네코 겐타로는 루스벨트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자 루스벨트는 일본이 유리한 쪽으로 중재에 나섰습니다. 이들의 관계는 나아가 한국에도 큰 영향을 미친 가스라 테프트 협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한편 미국을 떠난 사절단 일행은 유럽 첫 번째 방문지인 영국에 도착했습니다. 사절단이 미국에서 철도에 관심을 가졌다면 이들이 영국에서 가장 주목한 것은 바로 공장이었습니다. 이들은 영국 각지의 공장을 방문하면서 공장의 설비와 생산 과정, 그리고 노동자의 처우 등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공장에 의한 대량 생산이 영국이 번영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파악했던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후 일본의 수장이 되는 오쿠보 도시미치는 영국의 공장을 시찰하면서 강렬한 인상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공장을 둘러보고 영국이 부강하게 된 이유를 알기에 충분했다고 적었습니다. 오쿠보는 일본으로 돌아가서도 영국식 산업혁명을 일본에 적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공장에 대한 관심은 상업과 무역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습니다. 구메 쿠니타케는 상업과 무역을 평화로운 전쟁으로 표현하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온 국민이 힘을 합쳐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사절단은 미국에서만큼이나 유럽에서도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아시아에서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협조가 필요했던 만큼 각국의 수장들도 적극적으로 일본인들을 초청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아돌프 티에르 대통령을 만났고 독일에서는 철의 재상으로 유명한 비스마르크를 만났습니다. 사절단은 아돌프 티에르에 대해 비구니 얼굴을 한 키 작은 늙은이로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베를린에서 만난 비스마르크는 사절단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1862년 프로이센의 재상이 된 비스마르크는 덴마크와 오스트리아를 격파한 데 이어 프랑스와의 전쟁에서도 승리하면서 약소국에 불과했던 프로이센을 단시간에 유럽에서 제일 가는 강대국으로 변모시켰습니다. 비스마르크는 프로이센이 약소국이었을 때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국제간에는 만국 공법이라는 법이 있지만 이는 모든 나라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법이라고 할 수 없다. 소국은 이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강대국은 자기에게 불리하면 군사력을 동원해 이를 무시해버린다. 그래서 법만으로는 소국이 자주의 권리를 유지하지 못한다. 내가 약소국에서 태어나 그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가장 깊이 이해하는 바이다. 이 세상은 약육강식의 원리로 돌아가고 있으므로 약소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힘을 길러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비스마르크는 그러면서 자주권을 중시하는 독일이야말로 일본이 가장 친하게 지낼 수 있는 나라라고 조언했습니다. 아직 약소국이었던 일본 입장에서는 비스마르크의 말이 가장 의미심장하게 들렸습니다. 사절단은 이 대화에 대해 깊은 의미가 있고 음미할 만한 말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정치인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먼 아시아에서 방문한 일본인들에게 강한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아무래도 유럽에서 동양인을 볼 기회가 흔치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절단이 영국 뉴캐슬을 방문했을 때 어떤 여자가 허락도 없이 구메 쿠니타케의 목덜미를 손으로 만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자는 사람들에게 그의 목덜미가 따뜻했다고 말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동양인도 백인처럼 체온이 따뜻한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서유럽을 둘러본 사절단은 다음 행선지인 러시아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러시아를 방문해보니 그곳이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낙후된 곳임을 깨달았습니다. 당시 러시아의 영향력은 동양에까지 뻗어 있어서 일본은 러시아에 막연한 공포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러시아를 방문해 실태를 파악해보니 서유럽에 비해 뒤처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사절단은 러시아가 발전하지 못한 원인을 귀족 중심의 전제 정치로 꼽았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러시아 국민들은 가난하고 미개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인들은 이를 통해 원래 갖고 있던 선입견과 현지에서 바라본 실태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이때 러시아의 실정을 미리 파악했던 것이 30년 뒤에 있었던 러일 전쟁에 단초를 제공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절단은 유럽의 강대국뿐 아니라 네덜란드나 스위스, 그리고 덴마크처럼 비교적 약소국으로 평가받는 나라를 방문하는 것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약소국을 방문한 이유는 일본이 아직 약소국이라 판단했기 때문에 같은 입장에 있는 나라가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절단은 이 나라 국민들이 근면하고 강대국에 뒤지지 않는 절실함이 있기 때문에 자주 독립을 누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소국의 길을 버리고 대국의 길을 추구하게 됩니다. 사절단은 또 각국의 학교를 둘러보면서 서양의 교육 제도를 살펴봤습니다. 서양의 학교들은 학생들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과목을 가르치고 있었고 배움에 있어서 남녀의 구별이 없었다고 합니다. 또 암기식 교육보다는 학생의 눈높이와 이해력에 맞춰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암기를 강요해서 학생들이 배우는 즐거움을 잊어버린다면 오히려 해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구메 쿠니타케는 교육에 있어서 서양과 동양의 차이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동양의 학문은 도덕 정치에서 시작해 오로지 마음을 수양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철학과 고상한 문예를 즐겼다. 실용적인 교육은 외람되고 속되다면서 무시한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교육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문맹 상태에 있어서 선비와 군자만이 그 뜻을 고상하게 생각할 뿐이다.
그 때문에 사람들은 점차 빈곤하게 될 뿐이다. 서양은 이와는 반대로 국민의 의무를 다해야 함을 알고 있다. 교육은 기본이며 학문을 연구하려고 노력한다. 문화와 학문은 전국에 널리 퍼져 있으므로 사람들은 예절을 알고 야만의 행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동양과 서양 학문은 지향점이 다르다. 구메 쿠니타케는 서양이 믿는 기독교에 대해서도 많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사실 일본은 오랫동안 기독교를 탄압했던 역사가 있었지만 이번 기회에 종교까지 시찰한 것이었습니다. 구메는 그곳 사람들이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항상 성경을 손에서 놓지 않는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구메는 서양 사람들이 신을 경외하기 때문에 올바르게 행동하고 열심히 노력하려는 태도를 보이며 이로 인해 국가가 부강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구메는 동양이 신봉하는 유교와 불교에 대해서는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교가 일본에 전해진 지 2000년에 이르지만 이를 읽고 이해하는 사람은 지식인 중에서도 극히 드물다. 그 의미하는 바를 대학자에게 물어봐도 어지간해서는 그 이치를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 모두 핵심을 잃고 설을 왜곡하기 때문이다. 승려는 불전에 대해 일단은 계율을 지키고 이를 따르는 듯 하지만 내용을 알고 있는 자는 100명 중에 2~3명에 불과하다. 이리하여 어찌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 사절단은 1년 10개월 동안 서양을 시찰하면서 도시 기반 시설, 우편 시스템, 언론과 복지 시설 등 서양의 사회 전반을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구메 쿠니타케는 서양에서 보고 들은 내용을 최대한 취합해 무려 100권으로 구성된 미국 회람실기를 출판했습니다. 미국 회람실기는 관료들에게만 공개된 것이 아니라 일반 대중에 판매돼서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사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이와쿠라 사절단은 귀국 후 정부의 수뇌부로 활동하면서 일본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일본이 단시간에 근대화를 이룰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습니다.